이번에는 섹터 컨디션 시간입니다. 통신 주주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찾아볼 텐데 사실 섹터 얘기라기보다는 어쩌면 국내 증시의 체질적인 개선을 위한 조건들에 대한 얘기일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이 불거지긴 했지만 주주 환원율, 뭐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같은 이제 주주 환원율도 있지만 소액 주주 무시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저평가의 근본적인 원인이지 않겠냐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분 모시고 관련되는 얘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웅 이베스트 투자증권 지주 통신 담당 애널리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굉장히 핫한 주제로 모시게 된 것 같아요. 네. 시장이 이렇게까지 소위 말해서 부러진 거는 여러 가지 뭐 실적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제 주식도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은 자산이잖아요. 네. 네, 투자자들을 위한 자산으로서의 노릇을 못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많이 부러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최근에 유독 주주 가치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주주 가치는 대주주 가치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소액 주주들, 그냥 오너 가치가 아닌 주주 가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는 그 자체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유인데 왜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다시 부각되는지 그 이유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돌아가면은 이제 코로나 직후에 이제 사이클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그 과정에서 봤을 때 사실 주도했던 섹터 중에 대표적인 게 2차 전지 섹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대표 종목이었던 이제 LG화학이 좀 물적 분할을 선택을 했고 20년 9월에 그리고 작년에 이제 상장을 본격화하면서 이 부분에서 좀 이슈가 많이 불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주가 측면에서도 LG화학이 지난해 주가가 거의 20% 이상 하락을 했고요. 네, 반면에 이제 2차 전지 섹터 지수 같은 경우는 50%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2차 전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LG화학에 뭔가 문제가 있다였고 그 과정에서 차이점이 결국 물적 분할 후에 상장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회사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같은 기간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자회사의 주가가 상승했음에도 지주회사는 전혀 상승을 못하면서 이게 NAV 할인율로 이어지고 이제 역사적 고점까지 올라간 상태였죠. 그리고 지난해 하반기에도 좀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는 국면에서 자회사의 주가는 하락을 했지만 오히려 NAV 할인율은 더욱더 확대되는 그렇죠. 이런 좀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게 사실 지주회사의 베타가 낮다는 점을 좀 고려를 한다면은 자회사보다 이제 지주회사의 주가가 더 빠졌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러한 결국 동시상장 그리고 물적 분할에서 자유롭지 않은 지주회사도 마찬가지로 좀 소외받는 이러한 영향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오프닝 때도 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주회사의 처지가 우리나라 소액 투자자의 처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주회사가 갖고 있는 지분가치 합치면 지금 시총보다 사실 더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굳이 왜 지주사를 사 이런 느낌도 있는 거고 네. 자회사가 있는데 왜 지주사 사? 네. 근데 또 거꾸로 물론 이제 어떤 더블 카운팅 이슈가 있지만 상장이 되어 있는데 분명히 가치가 있음에도 그 어떤 지분의 역할을 못 한다라는 그런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지주사의 NAV 즉 자기가 갖고 있는 전체 자산에 대해서도 60% 이상 할인받고 있는 그런 게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데자부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다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주주 환원율이 굉장히 낮다라고도 알고 있는데 이게 정책이 약한 건지 그 배경을 조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정책이 약한 부분도 있고 분명히 투자를 위해서 일부 이익 여부는 분명히 남겨놓긴 해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네.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자금 조달에서 중요할 것 같아요. 자금 조달? 자금 조달 사실 지금 물적 분할이 잦은 이유도 이제 계열사 그룹 입장에서는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지배 구조에 크게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물적 분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단순 분할로 좀 분류가 되면서 이제 연결 재무상에는 변화가 없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10%의 지분을 A 회사를 들고 있다라고 네. 가정을 한다면은 이 A 회사가 B 사업부를 분할해서 B 회사를 설립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전히 저희는 10%의 지분을 A 회사한테 들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A 회사는 다시 B 회사를 100% 들고 있기 때문에
10% 곱하기 100% 결국은 다시 10%로 음. 간접적이지만 이 연결 재무상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게 변화가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게 주식회사의 본질과 근간을 좀 생각해 보면은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결국은 의결권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제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A 회사한테는 10%의 의결권을 갖고 있지만 그 B 회사에 대한 의결권은 A 회사가 100%다 가져간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경영상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주주들은 전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불거지는 주주 가치의 훼손에 대해서 좀 얘기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좀 굴곡 있었던 부분들을 네. 견뎌내거나 조금은 좀 묵인되는 상황에서 거쳐왔던 과정이었잖아요. 네. 지금은 좀 많이 달라지고 있고 최근에 또 다음 달에 우리나라 대선이 있다 보니까 대선 주자들도 이거를 조금 뭐랄까요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완벽하게 바뀔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러한 좀 안 좋았던 어떤 주주 문화 이런 것들이 대선을 계기로 바뀔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동시상장이 흔한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 정부의 정책적인 배경이 분명히 있었고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상장이 가장 많았던 시기가 1972년부터 79년 사이였습니다. 이때 뭐였냐면은 정부 차원에서 좀 과도한 차입을 통한 이제 자본 조달을 막고 이제 국민들의 좀 자본시장 참여를 좀 돋우기 위해서 이 기업 공개 촉진법이라는 걸 실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지금 국내 대기업의 계열사들이 대부분이 상장을 했거든요. 삼성전자, 전기, 현대차, 기아와 같은 그 과정에서 이제 사실상 계열사 간의 동시 상장이 이제 이루어졌던 거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97년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IMF가 터졌고 이 과정에서 기업 구조 조정을 좀 촉진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때 순환 출자도 해소하고 마찬가지로 구조 조정을 위해서 지주회사 제도와 물적 분할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동시 상장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동시 상장이라는 게 일반화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해외에서는 이러한 케이스들이 흔치 않은 상황이죠. 그렇죠. 그 이유는 사실 주식 매수 청구권의 인정 범위가 넓거나 아니면은 뭐 의무 매수 청구권이라든가 아니면은 집단 소송과 같은 이러한 제도적으로 일반 주주를 보호하는 정책이 잘 되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97년에 제도화됐던 부분들이 아직 개선이 되지 못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이 회사의 결정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엑시트할 수 있는 권리를 좀 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주식 매수 청구권의 범위를 확대를 하거나 아니면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좀 도입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단순 분할 같은 경우는 특별 결의 사항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내부 지분율이나 이제 주총의 참여율을 계산을 해보면은 33%에서 한 50%의 의결권만 갖고 있으면 충분히 통과가 가능한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감안한다면은 사실 우리나라는 주요 그룹들이나 계열사들의 주식의 지분율,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자들의 지분율을 본다면은 40% 이상이 거의 60%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특별거래에서 일반 주주들이 가진 의결권에 대한 가치를 좀 부여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러면은 의도적으로 그럼 대주주들의 지분율을 낮출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대하는 주주들에 대해서 엑시트할 수 있는 권리를 좀 주자라는 차원에서 좀 주식 매수 청구권이나 아니면은 M&A 과정이나 매각 과정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같이 누릴 수 있게 의무 매수 제도를 좀 도입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소액 주주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조금 마련될 가능성은 확실하진 않지만 네. 분위기상은 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상법상 근데 이 사회들이 계류를 할 때 회사를 위한 정책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갖고 가는 그 문구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 회사를 주주로만 바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참 어려운 일이겠지만 네, 뭐 하여튼 그것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도 이제 주주 가치와 관련된 얘기들 뭐 아까도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의 희비가 가이던스도 있지만 얼마나 주주들을 위한 뭐 배당금이라든지 환원율을 높이냐에 따라서 성적이 달리하고 있는데 지금 연구원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이런 주주 가치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수혜 기업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꼽아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주회사에서를 뽑자면은 일단 크게 변한 점이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시행이 됐고 예. 여기서 강화된 부분이 이제 07년에 완화했던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좀
좀 장려하기 위해서 완화했던 이제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삼성이나 현대차와 같은 지금 지주회사 체제가 아닌 그룹사들의 체제 전환은 조금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단기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또 하나 강화된 부분이 사익 편취 규제의 강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분명히 최근에 좀 현대글로비스 매각이라던가 아니면은 삼성생명의 지분 매각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났고, 그럼 오너일가 입장에서는 여기서 확보한 현금을 가지고 대규모 지배구조 개편은 아니더라도 순환 출자 고리를 좀 해소할 수 있는 이러한 좀 소규모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 좀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런 주주 가치랑 관련된, 그리고 주주 환원이라든가 이런 주주와의 소통에 좀 적극적인 회사가 일단은 대안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SK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SK요. 그 SK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주회사를 크게 분류를 하면 사실 지금까지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순수 지주회사랑 그리고 사업형 지주회사로 좀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순수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분만 갖고 있는 회사인 거고요. 사업형 지주회사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회사가 이제 SI와 같은 사업을 영위를 하면서 사실상은 캡티브의 의존도가 높은 사업들을 영위를 해왔었죠. 그렇죠. 하지만 SK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투자형 지주회사를 국내에 유일하게 좀 풀방을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그룹 전반에 걸쳐서 좀 지배구조랑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 이런 부분들을 좀 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고 재무 계획도 발표를 했지만 기존에 없었던 지주회사들 중에 기존에 없었던 부분을 발표한 게 이제 시가총액에 대한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뭐 140조라고 발표를 했지만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되죠.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러한 주가 측면에서도 신경 쓰는 회사가 없었다. 그리고 유일하게 지금 이런 부분들에서 주주들과 소통하는 회사가 SK다라는 점을 한 가지 뽑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 투자형 지주회사를 표방을 하다 보니까 애초에 지주회사에서 들어오는 계열사의 배당금을 주주들한테 환원을 해왔고, 추가적으로 투자 과정에서 엑시트하는 부분, 그리고 투자 이익으로 돌아오는 부분들을 주주와 함께 나누고 있다라는 점에서 두 가지 포인트로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제 순수 지주, 그러니까 자회사의 지분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자회사의 지분을 통해서는 주주를 통한 배당 정책을 하고 있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사업, 투자형 지주회사 네. 갖고 간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탑픽으로 꼽아주신 SK가 전통적으로 그런 것도 좀 있었거든요. 세일즈 전략이 좀 있었는데 그 역풍을 맞는 분위기지 않겠냐, 이런 거에 대한 포인트는 또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까요? 세일즈 전략이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이제 회사를 키워서 이제 소위 말해서 파는 부분도 있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까요? 일단은 분명히 가져갈 점은 가져갈 거고요. 4대 전략이라고 해서 이제 바이오, 그린 에너지, 첨단 소재, 디지털 분야에서는 분명히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확장을 해나가면서 지켜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레거시가 되는 그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정리할 건 정리하고요. 그 과정에서 분명히 긍정적인 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매각 과정에서 들어온 투자 이익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주들과 같이 나누는 그러한 정책을 갖고 있고, 마찬가지로 지난해 기준 21년 기준으로 배당을 8,500원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서 뭐가 돼 있었냐면은 과거에 투자해서 엑시트했던 부분들을 주주와 환원을 하면서 이제 DPS 주당 배당금이 크게 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동일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SK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지주 회사들이 이제 더블 카운팅, 즉 동시상장, 자회사가 이제 동시상장되어 있다라는 것 때문에 리스크 할인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 우리가 이제 3월 이후에 아니면 좀 중장기적으로 주주 환원과 관련된 어떤 목소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이제 주주 문화, 주주를 중시하는 문화가 더 부각이 된다면 이 지주사들의 이제 할인율도 조금은 좀 회복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탑픽은 SK를 꼽아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승웅 이베스트 투자증권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